자, 안녕하세요. 보건교사 임용 중에 지역사회 학교보건, 정신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이번 시험 어떻게 잘 보셨어요? 자,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작년보다 조금 어려워졌다 이런 거 느끼실 겁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1번부터 멘붕 상태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1번부터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헬스플랜 2020, 특히 4차는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라, 지표 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멘붕 상태에 빠지신 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체적인 거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역사회 담당이고 학교, 그 다음에 정신 담당이라서 요거 딱 문제 뽑았는데, 자, 2015년 교육과정,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서 다른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2015 교육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웠어야 됐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헬스 플랜, 요거 당연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부분, 조금 더 깊숙한 부분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론에는 뉴만 이론과 TTM 이론 나왔습니다. 혹시 작년에 로이 이론 나왔던 걸 기억하시죠? 네, 근데 올해는 뉴만 이론하고 TTM 이론, 이건 워낙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률 구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구하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이 표준화, 또 직접 표준화, 간접 표준화는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시간을 엄청 할애하면서 이걸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직접 표준화. 그래서 이거를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당연히 맞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학교보건법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나중에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셔서도 항상 학교보건법은 옆에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학교보건법이 나왔고 시행규칙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학교보건법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지역사회만 이렇게 보니까 한 30%가 나왔더라고요. 30%. 자, 그런데 비해서 정신 쪽은요, 강박사고, 강박행위, 이게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워낙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에 가면 강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강박행위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것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에게 섭식장애 일어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망상의 대부분은 이제 우울장애가 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관계망상하고 우울에 대해서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질병불안장애. 말 그대로 나는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들은 병이 없다고 그래. 이런 거. 이런 질병불안장애에 대해서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신 같은 경우는 한 2문제, 3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4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를 좀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문제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공 A의 1번 문제. 자,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학교보건사업과 지표이다. 가로 안에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지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에 4차 헬스플랜 중에서 학교보건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목적 나오고, 2번에 추진 방향 나오고, 3번에 세부 추진 계획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 건강지원기구의 설립.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요거는 우리 문제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행태 및 건강 상태의 개선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요게 이제 문제죠. 4번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 이렇게 놓고 자살 예방 사업, 스트레스 인지 감소 사업이에요. 요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려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중고등학생의 자살 예방 사업. 그 다음에 니은은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 감소 사업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깊숙이까지 공부 못하신 분들은 이건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라고 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헬스플랜 2020이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이제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를 좀 답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거의 많이 못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넘어가시고, 나머지 것도 좀 훑어보세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어디다 좀 써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은 보건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의뢰받은 학생과 처음으로 면담한 내용이다. 자, 기역, 니은의 같은 증상, 기역, 니은과 같은 증상에 대한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번을 보시면 중간고사 답안지를 백지로 내서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아무리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야. 뭐예요? 자꾸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 이거 뭐예요? 강박사고죠. 강박사고. 자, 그랬더니 보건선생님이 많이 힘들겠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학생이 글씨를 똑같은 크기로 쓰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1부터 100까지 1분 안에 틀리지 않게 세려고 해요. 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같은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역시 이것도 강박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럼 강박사고, 강박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자, 어떤 생각을 자꾸 떠올라요. 강박사고, 그럼 내가 압니다. 이거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강박사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정신과 환자들은 뭐예요? 계속 손을 닦는 거예요. 이 불안, 마음속에 있는 똑같은 생각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 불안감을 없애려고 행동을 보이는 거죠. 계속 손을 닦는 거죠. 근데 계속 손을 닦을 때 우리 간호사들이 손을 못 닦게 할까요? 웬만큼 닦게 할까요? 예, 웬만큼 닦게 합니다. 왜냐면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닦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닦고 이제 이 분이 딱 끝냈으면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 강박 사고가 왔을 때 불안하니까 강박 행동을 하게 한단 말이야. 강박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강박 행동을 못하게 하면 더 불안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느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딴 생각을 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그 유임을 보시면 있을 거예요. 기억번은 답은 강박 사고, 니은번은 강박 행위.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심각한 걱정으로 대변되는 강박 사고에 의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 강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력한 불안 증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강박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 증상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럴 때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그 증상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강박 행위를 함으로써 그 불안감이 사라져요. 또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낮을 것 같죠. 근데 또 어느 순간에 강박사고가 또 또 같은 생각이 또 반복돼. 그럴 때마다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강박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학생이 그랬어요. 자, 1부터 100까지 1분 안에 틀리지 않게 세려고 해요. 그러면 불안이 조금 나아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행위는 강박사고, 강박행위라고 답을 써주시면 돼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자, 6번입니다. 자, 뉴만이론 나옵니다. 뉴만이론 워낙 중요해서, 자, 우리 뉴만이론은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뉴만이론은 그랬죠. 가운데 기본 구조가 있다. 얘는 바이탈을 측정할 수 있는 애라 그랬고, 얘는 너무 중요해서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표현했고요. 세 개의 선, 자, 안에서부터 저항선, 그리고 정상 방어선, 그 다음에 유연 방어선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온다 라고 표현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때 뉴만은 간호를 예방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거를 우리는 1차 예방. 여기에 정상 방어선도 당연히 끼죠. 여기까지가 1차 예방이라고 했고,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게 2차 예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 구조를 재구성하는 거를 3차 예방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맞죠? 기억하시죠? 여기서 요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상담 일지이다. 뉴만이 제시한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근거해서 순서대로 서술하랍니다. 자, 기억번호 볼게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스트레스죠. 자,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자, 체계 내 스트레스, 그리고 체계 간 스트레스, 그다음에 체계 외 스트레스. 그래서
내적인 스트레스, 나만이 느끼는 거죠. 뭐 불안한다거나 뭐 나의 통증이 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계 내 스트레스라고 했고요. 체계 간 하면은 인간관계겠지 뭐. 그래서 사람 간의 고통, 뭐 사람 간의 뭐 이 사람 나는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이런 것들을 우리 체계 간 스트레스라고 했고요. 체계 외 스트레스가 이제 아까 말한 경제적인 스트레스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살기가 힘들어. 이거를 체계 외 스트레스 또는 외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외적 또는 체계 외 스트레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니은번입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가 유만 일어날 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항상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유연방어선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물어보나마나 유연방어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2차 예방활동이에요. 2차 예방활동 뭐예요? 2차 예방활동은 저항선에 강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디귿번은 저항선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6번 같은 거는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잠깐 보실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당뇨병 아동, 학생 응급상황 조치예요. 근데 솔직히 요거 오정아 선생님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아닌데 거기 비고 부분을 보면 이건 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비고 부분에 보시면 학교보건법 15조의 2 응급처치 등인데 학교보건법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보건교사들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자, 요거 민사책임입니다.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혹시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을 좀 공부하신 분은 그게 있어요. 선의의 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의의 면책. 자, 요게 뭔 소리냐면요. 자, 내가 CPR 자격증이 있어. 뭐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 또는 내가 응급구조사야. 그러면 모든 민사책임, 형사책임은 다 감면합니다. 근데 내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내가 CPR을 하다 보면 뭐 갈비뼈가 다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갈비뼈가 다 부러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예전에는 다 책임을 묻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사가 나 그럼 나 그거 못해. 그래서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릴 아이들도 죽일 수도 있었다.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의의 면책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네가 착한 마음으로 했다면 이 정도는 책임을 좀 감경해 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보건법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자, 거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재산상 손해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안 집니다. 자, 그런데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만 감경합니다. 결국 사망에 대해서 민사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 신고를 해서 고발을 했어. 저 사람이 막 CPR을 너무 가격하게 해서 그래서 죽었다라고 그다음에 걸고 넘어지면 이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사상에 대해서는 형사, 민사책임. 그러니까 사상에 대해 다쳤어. 이럴 때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다 감면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만 감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보건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거고요. 또는 제가 예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서 그때 이제 선의의 면책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귀담아 들으셨다면 답은 좀 쓸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현장에 계시는 보건 선생님들은 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자, 9번에 보시면, 섭식장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2번의 가번입니다. 그치? 기억번부터 봅시다. 기억번을 보시면, 자, 지나치게 음식 섭취를 제한한대요. 체중 증가나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대. 그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거 정신할 때 배웠었었는데, 그래서 어떤 여자가 굉장히 말랐는데 거울에는 자기 비친 거울의 모습이 굉장히 뚱뚱해.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있다고 있잖아요. 이거 뭐 있었어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었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자, 그런데 비해서 니은번은 식사 조절감을 상실하네요. 그러니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지? 반복적이고 부적절하게 스스로 구토를 유발하거나 이노제나 설사제 등을 복용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요 강의할 때 항상 요 손등에 자국이 있는 사람이 있다. 왜? 이 사람들은 먹고 나서 토할 때 맨 처음에 손가락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한참 하다 보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걸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을 때까지 들어가니까 항상 여기에 자국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자꾸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신경성 폭식증이죠. 그래서 기억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쓰시면 되고, 니은번은 신경성 폭식증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지행동 치료 기법의 종류로 디귿번에 자기감시법이 있고 리을번이 형성법이 있을 거예요. 자, 자기감시법은 자기를 감시하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감시하는 거야? 내가 오늘 뭐 먹었고 이걸 쓰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현직에 있는 보건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오늘 아침부터 뭐 먹었는지 한번 써봐. 일종의 이거는 자기감시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형성법은 뭔데요? 요게 이제 예전에 제가 행동형성법이라고 슬쩍 흘려드린 게 있는데, 요게 대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자, 유인물 잠깐 보세요. 자, 자기감시법,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과 태도, 감정, 사고 등을 관찰하거나 기록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결국 자기감시법의 목적은 뭔데요? 말 그대로 객관적인 거죠. 자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게 이제 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형성법의 개념을 서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성법은 유형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 머릿속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날씬하거나 그런 모습이 이제 튼튼한 모습, 건강한 모습, 그걸 딱 머릿속에 그리고 이거를 바로 하지는 않지만 거기로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건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제일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라. 그럼 이제 그렸어요. 그럼 요거 그 가장 좋은 목표에 가기 위해서 단계를 설정해서 그 단계마다 강화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했으면 잘했어.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잘했어. 그 다음에는 좀 요거보다 조금 목표를 좀 높여서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해. 그럼 잘했어. 그래서 계속 강화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우리는 형성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좀 보겠습니다. 우선 목표 행동을 명확히 세워놔. 그래서 초반에는 목표 행동 그 자체는 아니야. 그렇지만 목표 행동과 근접한 행동에서부터 차츰 수준을 높여서 최종적으로는 목표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이걸 우리 형성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거의 예도 들어놨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아동이 또래 친구와 잘 노는 모습을 보여. 그러면 가장 큰 목표는 뭐였는데 공격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공격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잘 놀아. 그럼 일단은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갈등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 아이를 친구랑 잘 놀아. 그럼 칭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목표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걸 우리 형성법 또는 다른 책에서는 행동형성법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게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번. 자, 보시면 이게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학교본법 시행규칙 11조에 의거해서 중학교의 보조보건인력 채용 공고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전에 제가 나눠드린 유임을 잠깐 보실래요? 거기에 그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학교본법 시행규칙 11조를 보시면 보조인력의 역할이라고 해서, 자, 보시면 보건교사 등의 지시를 받아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 등이 행하는 다음 각고의 활동을 보조한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있고 보건교사를 보조하는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 인력을 내가 썼어. 그럼 그 보조 인력이 하는 일이 뭐냐? 자, 밑에 보시면 투약 행위 등의 응급처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보조인력은 반드시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채용 공고에 자, 지원 자격 뭘까요?
네, 간호사 면허가 있을 것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발 방법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니은번도 써야 되겠구나. 자, 니은번에 보시면 학교보건법 12조 2 1항에 따른 등의 응급처치. 뭐예요? 투약행위겠죠. 그래서 투약행위 등의 응급처치. 그러니까 투약행위를 써주시면 돼.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패널 면접.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면접을 보셨나요? 병원에 가셔서 면접을 보셨을 때 딱 면접관 안에 딱 들어가면 면접관 여러 명이야. 그리고 나 혼자 보는 거야. 예, 이런 걸 우리 패널 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이 다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혼자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이걸 패널 면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다른 사고방식으로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다 상의를 하고 결국 피면접자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게 이 패널 면접이에요. 근데 누구는 힘들겠어? 피면접자는 힘들겠구나. 왜? 혼자서 이 많은 사람을 다 내가 이렇게 대면해서 대답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장점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다 써놨을 겁니다. 자, 면접자의 면접 결과에 대해서 의견 교환의 절차를 거쳐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요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밑에 잠깐만 그 박스 안에 좀 잠깐 보겠습니다.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하는 면접 방식으로 관리직이나 전문직의 선발을 위한 면접 시험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대학의 교수들 뽑을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고요. 단점은 다른 면접 방법에 비해서 다수의 면접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결국 면접자도 되게 많이 필요해. 그럼 이 사람을 다 부를 때 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피면접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대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공 A는 좀 끝이 났고요. 이제 전공 B로 가겠습니다. 자, 전공 B로 가면 거기 2번이에요. 자, 2번에 가시면 지역협의회에서 만난 중학교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게 이제 2015년 개정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그 교과 과정 내용은 다른 쪽에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좀 문제를 냈는데 자, 거기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네, 섹슈얼리티, 사랑, 성적 자기결정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성문화 그리고 또 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걸 다 외웠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디가 가로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 답쓰기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렇죠? 대강이라도 보기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좀 할 텐데 보기도 없으니까 머릿속에 끄집어내려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2015년 개정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에 밑으로 가시면 내용 체계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이 있고 거기에 약물 담배술이 있고 두 번째 성 건강이 있어요. 거기에 섹슈얼리티, 사랑, 성적 자기결정권, 성희롱 있고 네 번째 점땡이 보시면 성매개 감염병. 요거를 답을 써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자, 중학교 보건교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뒤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거긴 제가 일부분만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이 있고 거기에 성건강 있고요. 옆에 가시면 청소년의 성적 발달 있고 그다음에 이성교제와 성역할 이성교제에 가로놓기를 한 거예요. 니은번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성매개 감염병 쓰시고 니은번에는 이성교제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해내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그 유명한 TTM 이론이에요. 제가 워낙 TTM 이론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TTM 이론은 특히 뭐라 했어요? 변화 단계도 중요하고 변화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기억번에 보시면 A 학생이 기억번에 한 달 만에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라고 했고요. 우리 변화 단계 하면은 잠깐만 변화 단계 하면 크게 어떻게 있었어요? 자, 하나가 인식 전 단계 그리고 인식 단계 그 다음에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그 다음에 유지 단계. 그래서 5단계가 있었고요. 이거는 6개월 이내 행동 변화가 없다. 이건 6개월 이내 행동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1개월 이내 행동 변화가 있다. 그리고 담배를 끊었는데 아직 6개월은 안 됐다. 6개월은 넘어갔다. 라는 거였고,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담배를 끊을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준비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아주 쉬웠을 거예요. 자, 니은번입니다. 의사결정 균형.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강의할 때 의사결정 균형 있었었는데, 의사결정 균형을 크게 2가지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웠을 때의 이득, 그리고 담배를 끊었을 때의 이득, 요 2개 갖고 저울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게 더 좋아 라고 한다면 담배를 피울 거고, 담배를 끊는 게 담배값도 아끼고 내 건강도 좋고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담배를 끊을 거고, 항상 요 2개 갖고 저울질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 의사결정 균형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담배를 안 피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왠지 이번에는 담배를 내가 끊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해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해방.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폐암 환자를 소재로 한 책을 빌려줄 테니 책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찾아보고 흡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 이건 뭐예요? 책을 빌려주고 그걸 갖고 보다 보면 내 머릿속에 인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식고양 또는 인지고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억번은 3단계 준비 단계고, 니은번은 거기 보시면 저울질을 하는 단계. 요거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그 유의물에는 써놨을 겁니다. 네, 디귿번에는 자기해방. 그리고 그 뜻도 밑에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번에는 의식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개는 변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낙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답 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갈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기억번에 보시면 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모두 다 제 탓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 대부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내 거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갑자기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래. 그러면 어머, 저 사람이 아픈 게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야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진 것도 다 제 잘못이고 저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저희 학교가 꼴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네, 우울증에서도 근데 기억번의 작성 방법을 보시면 사고 내용 장애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래요. 그럼 사고 내용 장애 중에서도 뭐 관계망상이죠. 관계망상, 다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관계망상을 답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약이 나옵니다. 주요 우울 장애 중에 주로 쓰고 있는 게 플루옥세틴이라고 있거든요. 요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요 약의 작용 기전이 이루어지는 부위를 제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 기전을 설명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의물에 써놨을 겁니다. 플루옥세틴은 그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뭐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건데 이게 시냅스가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관절 같기도 하네. 하여튼 죄송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시냅스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면 여기에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반대쪽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결함됨으로써 신경세포 간의 신호가 전달된다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도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 물질이 얘가 분비가 됐어. 그럼 얘가 반대편 시냅스에 닿게 돼. 그러면서 신경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서도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제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흡수되는데, 자, SSRI, 요게 뭐예요? 요게 거기 써놨을걸요? 예,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는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로토닌 농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얘가 흡수가 안 되니까 증가돼서 아까 세로토닌 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재흡수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박증을 호전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작용 기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작용 기전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시냅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귿번에 보시면 경두계 자기 자극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또 처음 보셨을 것 같아서 잠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유의물에 좀 써놔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원래는 뇌세포에 예전에 전기로 자극을 했어요. 전기를 딱 자극을 주면 근데 전기라는 애가 워낙 이게 한 부위만 딱 주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부분이 다 당해요. 다 옆에. 그래서 그 한 부위에 전기자극을 딱 주면 뇌세포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뇌세포가 활성화되려면 조금 많은 양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 전기라는 게 퍼져가는 습성이 있어서 주변 세포가 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 얘만 더 받으려면 조금 더 양을 많이 주겠죠. 이러다 보면 어느 양 이상 주게 되면 얘가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세포가 발작을 하면 경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로 자극 주는 게 조금 위험하다라고 돼 있어서 근데 반면에 자장을 이용하는 거야.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죠. 전기가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하면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양만큼 딱 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 뇌세포, 그 부위의 뇌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이런 현상이 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써놨을 겁니다. 자, 뇌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기가 매우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는 하나, 전기를 사용할 경우 뇌세포를 지나치게 흥분시켜서 경련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 자기장의 자장은 두개골을 지나 뇌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소적이고 원하는 부위에 자기장을 집중시켜서 국소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1초에 40번 이상이면 너무 빠른 속도로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역시 경련이 발생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1초에 40분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게 85년에 이제 개발이 됐고요. 전기보다는 이 전기장이 좋다라는 걸 개발이 됐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1998년에 안전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는 경련 위험성을 매우 낮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또 발생 기전을 서술하라라고 돼서 요것도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발생률을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발생률의 개념을 서술하래요. 발생률의 개념은 뭐겠어요? 거기 잠깐만 볼까요? 그 표를 보시면 A 학교 학생 수가 2,000명이야, 남학생이. 근데 발생률이 1,000명당이야. 그럼 발생률을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학생 수 1,000명당 안전사고 발생 학생 수가 몇 명이다 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 거기 4.0이잖아요. 그럼 4.0은 뭐예요? 학생 수 1,000명당 그다음에 그 안전사고 발생한 학생이 4명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화 방법에 의한 안전사고, 그러니까 직접 표준화 방법, 안전사고 발생을 1,000명당을 산출해서 순서대로 제시하래요. 자, 그러다 보면은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거기서 그거 유의물을 좀 써놨을 겁니다. 자, 거기 직접 표준화를 쓰려면 거기 표준 인구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표준 인구를 이 표에 아주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표준 인구 6,000명. 두 개를 더한 거죠. A 학교의 학생 수 남학생 2,000명, 그다음에 B 학교의 학생 수 4,000명, 더해서 6,000명 표준 인구 만든 거고요. 여학생도 마찬가지야. 4,000 플러스 2,000에서 6,000명을 표준 인구로 만든 거고, 총 학생 수가 6,000명, 6,000명이니까 12,000명을 표준 학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표준 인구의 기대 발생 수도 아주 친절하게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원래 이걸 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표에서는 이걸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앞에 거 A, B 학교를 다 무시하고 표준 인구만 신경 써주시면 돼. 표준 인구만. 그래서 표준 인구, 특히 A 학교의 남학생은 6,000명 중에서 24명이 발생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 학교의 남학생입니다. 자, A 학교의 남학생. 아까 표준 인구가 6,000명이었습니다. 6,000명 분의 그 다음에 아까 24명이 발생됐으니까 기대 발생 수가 24 그리고 1,000명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1,000을 하면 돼서 답이 4가 나올 거고요. 똑같습니다. 자, A 학교 여학생 하면 표준 인구가 6,000명이었고요.
거기에 기대 발생수가 9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0명당이니까 1000명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가 계산해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 서술 요령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반올림 없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제시하라 그랬어. 반올림 없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끊어주셔야 돼. 그래서 1.4, 1.5가 되는 거고요. 1.5가. 그 다음에 B 학교입니다. B 학교의 남학생. 또, 자, 표준 인구수 6,000명이었고요. 6,000명당 그 다음에 18명이 기대 발생수가 있었고, 여기 1,000명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학생은 똑같이 6,000명 분의 그 다음에 9명이거든요. 기대 발생수가. 그리고 곱하기 1,000. 그래서 이것도 역시 1.5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총계도 해야 되겠죠. 자, A 학교의 총계입니다. 자, 총계는 아까 표준 인구수가 12,000명이었어. 12,000명 중에서 33명이 기대 발생수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7이 나오고요. 자, 이것도 B 학교의 개입니다. 개도 12,000명 중에 그 다음에 27명 기대 발생수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2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A 학교, B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직접 표준화 방법에 의한 발생률로 산출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러겠죠. 표준 인구라는 걸 잘 모른다면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표준화 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접 표준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간접 표준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직접 표준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두 지역의 구성 인구수 그리고 발생수도 다 나눠져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구성 인구수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그리고 발생수도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이렇게 다 제시가 돼 있어야 돼. 그럼 이거는 직접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떤 학교에 사고가 났는데 남학생이 몇 명인지 여학생인지 모른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간접 표준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 수도 알 수 있고 발생률도 다 각기 달라. 그게 그 남학생, 여학생 이럴 때는 직접 표준화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썼을 겁니다. 보시면 자, 유임을 좀 보세요. 직접 표준화법을 사용하려면 두 학교의 성별 구성, 그리고 성별 안전사고 발생률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A표를 보시면 성별 구성, 남자 몇 명, 여학생 몇 명 나와 있고, 성별 안전사고 발생률, 그래서 남학생에게 발생률, 여학생의 발생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표준화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표준화하고 간접 표준화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당연히 알아야지 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셨다면 아실 거고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거기 보시면 다음 학기 초부터 거의 매일 보건실을 방문해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고등학생과 보건교사가 나눈 대화래요. 자, 봤더니 자, 선생님 오늘은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치병에 걸린 것이 확실해요. 6개월이 넘었는데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네, 말 그대로 건강염려증이지. 건강염려증. 근데 이거를 이제는 질병불안장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건교사가 기억번에 보시면 지난번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작성 방법에 보시면 이렇게 기억과 같은 질문이 위 사례에서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것. 혹시 기억나세요? 건강염려증에서는 본인이 자꾸 검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검사 해주라 그랬어요? 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사를 하긴 하되 완벽하게 하라. 그래서 아주 정밀 검사를 다 하는 거죠. 정밀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본인이 이상이 없대. 근데 대부분 환자들은 그걸 생각할 거야. 저 의사 혹시 돌팔이 의사 아니야? 혹시 잘못 검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쇼핑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병원 쇼핑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다 검사를 다 해서 완벽하다는 걸 일단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이 호소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고 우울하다는 거잖아요. 그 감정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물어보셔야 돼. 건강검진 결과는 어땠나요? 물어보면 본인이 얘기할 거야. 본인이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본인이 내 스스로 이상이 없다. 혹시 이게 내 정신적인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 깨닫게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질문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이 학생은 질병불안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다. 자, 이 경우 대상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분명한 용어로 현재 건강검진 결과 진단을 알도록 한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분명한 용어로 얘기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는 대상자가 건강 상태에 관한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끔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내 사실이 어떻다는 걸 스스로 이제 알게끔, 수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니은번을 보시면, 자, 니은번에 다른 활동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학생이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에도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제 병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보건선생님이 스포츠 클럽과 같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라고 표현했고요. 자, 거기 작성 방법에 보시면 밑줄 친 니은이 위 사례 학생에게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것. 그래서 자, 그것도 써놨을 겁니다. 자, 활동요법. 자,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치료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에만 계속 집중하면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곳에 정신을 쏟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이게 좀 치료가 되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 정신적인 증상에 몰두하는 시간이 감소하게 될 거고, 이러다 보면 초조 불안 적개심으로부터 요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단조로움,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또 활력을 제공하는 것도 이 활동요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봤고, 자, 그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거기 작성 방법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적 강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밑줄진 니은을 동요하기 위해서 정적 강화를 적용한 구체적인 예 한 가지를 설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적 강화는 그거지 뭐 잘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활동에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막 스포츠. 그래서 얘가 배구를 해, 친구들하고. 그러면 보건선생님이 나와서 너무 잘한다고 막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셔야 돼. 이게 정적 강화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칭찬을 받았잖아.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겁니다. 자, 쓴 거 볼게요. 자,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게 강화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게 정적 강화, 다시 말해서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의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을 칭찬한다면 학생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 막 떠들고 있는데 한 아이가 딱 앉아 있어. 가만히. 그럼 선생님이 너는 웬일로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있니? 참 착하다라고 하면 다른 애들도 은근슬쩍 쟤만 칭찬받아? 나도 칭찬받고 싶어. 그러면서 떠들다가 얼른 자리에 슬그머니 앉을 겁니다. 이거 우리 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 학생은 보건교사가 추천한 활동에 학생이 참여를 했어. 그러면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주도록 한다.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다른 애들이 막 스포츠 클럽 가서 막 배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 보는 앞에서 이 아이를 막 칭찬을 하는 거야. 너무 막 배구도 너무 잘하고 세상에 배구를 하니까 몸도 기분이 좋지 않니? 라고 막 얘를 칭찬해. 그럼 이 아이도 나도 보건선생님 칭찬을 들으려면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직접 칭찬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아이가 만약에 스포츠 활동을 안 해. 그럼 스포츠 활동을 하는 다른 아이를 좀 칭찬을 해주세요. 그럼 이 아이도 보건선생님 칭찬을 받으려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 정적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혹시 모르실까봐 질병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써놨습니다.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시험 본 거 임용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좀 했습니다. 자,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 그래서 멘붕 상태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정말 울적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에 통과되는 건 거의 없다. 우리 보건교사는 3년 공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공부를 할 때
그동안 공부한 거하고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 전혀 다른 측면의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누가 낸 거야?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그동안 내신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시면 이게 다른 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거나 이렇거나 우리는 이렇게도 준비하시고 저렇게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선생님은 슈퍼파워,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면, 슈퍼우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늘 문제풀이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리 학원 카페, 자, 우리 학원 카페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담당한 건 이건데, 우리 오정환 선생님 조금 제가 좀 믿거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환 선생님이 되게 성격이 꼼꼼하시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하세요. 저는 성격이 좀 덜렁덜렁 거리는데, 오정환 선생님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성인, 아동, 그 다음에 모성,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밟아서 설명을 다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깔끔하게 설명하셔서 군더더기 설명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한 분이 성공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보건교사 임용에서 우리 학교 보건, 지역사회, 정신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2월 달쯤 되면요, 보건 선생님들이 되게 바쁘십니다. 왜냐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1년 계획서를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저도 역시 내년에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라고 1년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1월에서 6월은 이론하고 기출문제를 접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 가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주의는 아니고요. 한 번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라. 그리고 이 외운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자라는 주의가 제 주의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에서는 암기 위주로 갈 겁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쵸? 외우기 힘든데요. 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데요. 자, 암기는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암기는 훈련이에요. 자꾸 외우다 보면 이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워진 거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꾸 반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그래서 저는 크게 3단계로 접근에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수업하기 전에 미리 예습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플립 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립 러닝. 자, 제가 영상을 미리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그 영상을 미리 보고 오셔야 됩니다. 미리 보고 오셔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외우실 거 좀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외우시고 공부하고 오셨어. 그러면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좀 어떤 게 미흡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로 넣기를 통해서 여기에 형성평가를 할 겁니다. 형성평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쪽지 시험을 통해서 총괄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총괄평가. 결국 같은 내용을 3번 공부합니다. 플립 러닝을 통해서 예습.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가로놓기를 통해서 형성평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쪽지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총괄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외우는 게 당연하죠. 그치? 자, 결국 요 1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행동주의 방식을 따를 겁니다. 우리 행동주의 교육이론에서 SR 방식 기억하시나요? 자극을 주었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저를 만약 화장실 앞에서 만났어, 복도에서 만났어, 그럼 제가 딱 갑자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론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도 제가 좀 신경을 쓰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건교사들은 기출문제는 항상 옆에 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딱 접했을 때 요거의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요런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출문제는 끌어안고 살아셔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론 다 하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하는데 요거 쓸데없습니다. 이론하고 기출은 그때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기출문제조차도 외우셔야 된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1월에서 6월이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뭔지는 모르지만 머릿속에 꽉 찰 겁니다. 외운 암기가 많고 제가 딱 제목을 댔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7월, 8월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량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이걸 갖고 그러면 이때는 1월에서 6월 달은 솔직히 전체적인 수분 못 보고 왜 외우라고 그런지 몰라. 근데 무조건 외우라고 해서 외운 거야. 근데 이때부터는 내가 왜 외웠는지를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숲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걸 외우라고 한 거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인지주의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인지주의 하면 생각나는 건 켈러의 원숭이. 예, 수업 시간에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켈러의 원숭이를 막 교육을 시켜. SR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대처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바나나가 있는데 다른 원숭이들이 미친 듯이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켈러의 원숭이는 맨 처음에 흥분하다가 그냥 주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뭔지 딱 보고 머릿속에 번뜩 떠올리면서 그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딱 보고 맨 처음에 잘 풀어지지 않아. 그랬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모든 암기 걸 다 끄집어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켈러의 원숭이가 하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7, 8월에 가면 이때 무조건 암기했던 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문제 푸는 능력이 길러지는 게 7, 8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9월달 한 달은 쉴 겁니다. 자, 쉰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집에서 퍽 하고 쉬는 게 아니라 그동안 7, 8월이 지나가면 나름대로 인지 지도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인지 지도. 내 머리에 아르마리에 관한 지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지도를 만들어지다 보면 이렇게 모여냐, 이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 이런 질문도 생각이 날 거다. 이런 문제도 생각이 날 거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이 이런 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쉬실 동안에 인지도를 정확하게 하시면서 문제를 나름대로 만들게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문제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렇게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 권해드리는 거지 강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시라고 한 달간 좀 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크라테스식 교육 방법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식 교육 방법은 뭔데? 왕래식 교육 방법이죠. 왕래식. 그래서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대답을 하고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갖고 오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거는 이래서 답인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 분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상의하고 서로 왔다 갔다 왕래식의 교육 방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인본주의식 교육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월까지 딱 오게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큰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문제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를 깨닫게 되는 게 요 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공부를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 여기 좀 무리다 라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따라오시게 하고 이런 분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제가 또 그분에 맞춰서 학습 방법을 또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공부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좋은 성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